깊은 밤, 한 남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촛불 그림자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분명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그림자.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남자의 허리춤에는 칼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칼자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자리에서 따져야 화병이 안 생긴다고. 찾는 사람이 결국 손해라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그 반대입니다. 칼을 들지 않은 사람이 끝내 웃으며 늙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5가지를 경고해 드리려 합니다. 늙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입니다. 억울하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칼보다 오래 남습니다. 무시당했다고 곧바로 되갚지 마십시오. 되갚는 순간 상대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이 닫힙니다. 내가 베푼 세월을 계산서처럼 꺼내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 순간 빚이 됩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상대의 인생까지 무너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은 지키는 것이지 휘두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외롭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는 손에 먼저 상처가 납니다. 참는 사람은 손해보고 터뜨리는 사람은 이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긴 줄 알았던 사람이 왜 나중에는 혼자 밥을 먹습니까? 참았던 사람은 왜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곁에 남아 있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5가지 힘을 휘두르게 되는 것일까요?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사랑이라 믿다가 힘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상처였음을 깨닫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밀어붙였던 힘은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른 얼굴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다시 대문 앞의 남자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처용입니다. 칼을 들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왜 끝내 칼을 내려놓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최소한 한 가지는 달라지실 겁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오늘 들으신 처용의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모양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닷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는 물러날 때조차 소리를 냅니다. 밀려올 때는 우렁차게 몰아치다가 빠져나갈 때는 조용히 모래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반대입니다. 밀려올 때는 조용히 참다가 빠져나갈 때 가장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만날 남자는 파도처럼 마음이 몰아쳤지만 바위처럼 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때는 신라 헌강왕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도 더 된 옛날입니다. 이 무렵의 신라 서울, 지금의 경주는 사람들 말로 노래소리와 피리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는 도시였다고 전해집니다. 기와집 처마가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 있었고 길에는 등불이 걸려 있었으며 저작거리에는 온갖 나라의 물건이 오갔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시절일수록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배가 부르면 다른 것이 고파지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처용은 원래 이 땅 사람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먼 바다 건너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이 도시의 방식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왕의 눈에 들어 서울로 들어와 벼슬을 얻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서 잠깐 처용이라는 사람을 조금 다르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흔히 처용을 처음부터 도인처럼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그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애초에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1000년 넘게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옮긴 이유는 처용도 우리처럼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자기 것이라 여겼고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면 뼛속까지 뜨거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낯선 땅에서 온 남자가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지 상상해 봅니다. 궁궐의 예법을 익히고 신라의 말투를 배우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자기 편이라 믿었던 사람, 자신의 뿌리와 이 새로운 땅을 동시에 이어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아내를 향한 마음은 애정을 넘어서 어쩌면 자기 존재의 마지막 버팀목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면 처용은 종종 궁궐 일로 늦게까지 자리를 비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연애는 밤이 깊도록 끝나지 않았고 술잔이 몇 번을 돌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처용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자꾸만 집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집으로 달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별일 아니라고 되뇌면서도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는 그런 밤 말입니다. 결국 처용은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달빛이 골목을 비추고 그의 발걸음 소리만 돌담 사이에 울립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걸음이 빨라졌다고 예시하기는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춥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비치는 두 개의 그림자.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녀거나 손님이거나 무언가 설명이 될 만한 것이라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그림자의 움직임은 그가 알던 어떤 설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단 한 사람. 이 낯선 땅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존재. 그 존재가 지금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이 순간 처용의 손이 무엇을 향해 움직였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허리춤에 칼자루 그 위에 손가락이 얹혔을 겁니다. 그런데 예시하기는 여기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용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이 왜 춤을 춥니까? 화가 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혹은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걸까요?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처용이 춤을 춘 것이 정말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가장 뜨거운 순간에도 자신의 다음 행동만큼은 스스로 정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처용 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가 났을 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이 그의 남은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좀 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인물은 처용과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이유로 화를 참지 못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에는 평생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지만 정작 그 고치 안에서 자신은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립니다. 준 것은 실이었는데 갇힌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만나 뵐 사람도 그렇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내어주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실에 자신의 발이 먼저 묶여버린 사람입니다. 경주 저작거리에서 포목을 팔아 재물을 모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천이라 해두겠습니다. 처용이 궁궐에서 벼슬을 얻어 살아가던 바로 그 시절 같은 서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소천은 젊어서부터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장으로 나갔습니다. 먼 나라에서 들어온 비단과 삼배를 받아다가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 좌판을 펴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신라의 저작거리는 골품에 따라 서는 자리마저 달랐다고 전해지는데 소천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오랜 세월 끝에 제법 넓은 좌판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꼈던 것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총명하여 그를 익혀 하급 관직에 오를 길을 밟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장사를 배웠습니다. 소천은 두 아들을 위해 자신이 평생 모은 재물을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큰아들이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예물과 인맥을 마련하는 데 재물을 썼고 작은 아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좌판을 낼 때는 가진 비단의 절반을 통째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천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잊지 말거라. 이 말은 처음엔 그저 아비의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으면 당부였을 것을 소천은 이 말을 마치 장부에 적어두듯 매번 다시 꺼냈습니다. 큰아들이 관직에 오른 지 몇 해가 지나 조정의 일로 바빠 아버지를 자주 찾지 못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소천의 집을 찾은 큰아들에게 소천은 밥상을 앞에 두고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 벼슬자리에 오를 때 내가 쓴 재물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런데 이리 발걸음이 뜸해서야 되겠느냐. 큰아들은 젓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 대신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의 방문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소천은 이것을 두고 벼슬을 하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여겼지만 정작 자신이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경우는 더 아픈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비단으로 좌판을 연 지 3년째 되던 해 흉년이 들어 비단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의 장사가 휘청거리자 소천은 매일같이 작은 아들의 좌판을 찾아가 참견했습니다. 이렇게 팔면 안 된다. 내가 이 저작거리에서 30년을 버텼다. 내가 나만큼 알겠느냐. 처음 몇 번은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하지만 참견이 매일 반복되고 그 참견 끝에 늘 내가 밀어준 비단으로 시작한 장사 아니냐는 말이 따라붙자 작은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천의 집에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주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들이 좁쌀밥을 짓느라 분주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밥상머리에 앉은 소천이 문득 작은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내어준 비단가 아직 절반도 못 갚았지? 순간 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뚝 끊깁니다. 며느리들의 얼굴이 굳고 작은 아들은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주들만 영문도 모른 채 계속 나뭇가지를 흔들며 뛰어놉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이어졌는지 훗날 이 집을 드나들던 이웃들은 두고두고 그 저녁의 무거움을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로 두 아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었고 그마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천은 이것을 서운해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내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은혜를 모른다고 한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내어준 것을 단 한 번도 온전히 놓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재물을 내어주면서도 그 재물에 매번 자신의 목소리를 함께 묶어 보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소천이 늙어 저작거리에 더는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의 집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큰아들은 지방에 임지로 나가 좀처럼 서울에 오지 못했고 작은 아들의 좌판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저녁 홀로 마루에 앉아 식은 조밥을 앞에 둔 소천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어찌 일이 되었을꼬. 바로 이 물음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소천은 평생 내가 무엇을 내어주었는가만 헤아렸을 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어주었는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주었으나 그 재물 안에는 매번 빈문서 같은 말 한마디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것은 은혜인 동시에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빚을 진 자리에는 좀처럼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법입니다. 처용의 선택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처용은 눈앞에서 벌어진 배신 앞에서도 자신의 다음 행동만큼은 스스로 정했습니다.
반면 소천은 이미 지나간 자신의 헌신을 무기 삼아 흘러간 세월을 붙잡고 현재의 자식들을 계속 붙들려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준 것은 재물이었으나 정작 자신의 실에 자신의 발이 묶인 누에처럼 소천은 자신이 베푼 것들 속에 자신을 가두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거리에는 이보다 더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더 전해집니다. 화도 내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았지만 오직 자신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평생 함께해온 벗을 등지고 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소천처럼 재물을 두고 다투지도 않았고 처용처럼 눈앞에서 배신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말 한마디를 도무지 삼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서리는 소리 없이 내립니다. 무서운 것은 천둥처럼 요란한 것이 아니라 밤새 조용히 내려앉아 아침이 되어서야 온 마당을 하얗게 굳혀버리는 서리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만나 뵐 두 사람의 우정도 그러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없이 그저 조용한 침묵 하나가 밤새 서리처럼 내려앉아 30년 지기를 남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처용이 궁궐에서 살아가던 그 시절 경주 남쪽 기슭에 옹기를 굽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지어와 담연이라는 두 사내가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벗으로 같은 스승 밑에서 흙 다루는 법을 배웠고 함께 가마에 불을 지피며 밤을 새운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신라의 옹기장이들 사이에서는 지어와 담연을 두고 한 몸에서 나온 두 손 같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정이 달랐습니다. 지어는 손끝이 야무지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담연은 손은 다소 거칠어도 입담이 좋아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정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지어가 말없이 그릇 하나를 빚으면 담연이 옆에서 우스갯소리를 늘어놓으며 가마에 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구워낸 옹기는 저작거리에서 유독값을 잘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달이 난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고을의 원님이 잔치에 쓸 큰 항아리를 주문했습니다. 신라의 옹기장이에게 있어 원님의 주문은 일생에 몇 번 없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지어와 담연은 함께 이 항아리를 빚기로 하였는데 정작 원님 덱하인이 마을에 당도했을 때 그는 지어의 이름만을 부르며 이 항아리는 지어 그대의 솜씨로 만든 것이라 들었소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자리에 담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어는 당황하여 급히 이것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담연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하고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이미 몸을 돌려 떠난 뒤였고 그 짧은 순간의 정정은 담연의 귀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담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지어가 가마 앞에서 평소처럼 말을 건네도 담연은 짧게 대답할 뿐 예전처럼 우스갯소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지어는 몇 번이고 그날의 일을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지 않은가. 원님 덱하인이 잘못 전해 들은 것뿐일세. 하지만 담연은 고개를 저을 뿐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담연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가 정말 화가 난 것은 원님 덱하인의 착오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30년을 함께한 벗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 지어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단호하게 자신의 이름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서운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담연은 이 서운함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지어 역시 처음에는 이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두 번 바뀌도록 담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마에 불을 지피던 밤들이 줄어들었고 담연은 어느새 마을 반대편에 자신의 가마를 따로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빚던 항아리는 이제 각자의 손끝에서 따로따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용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화를 참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태도라고. 그런데 담연의 침묵은 처용의 침묵과 겉모습은 같았으나 그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용은 분노를 다스려 자신의 다음 행동을 스스로 정한 것이었지만 다면의 침묵은 상한 자존심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그저 얼려버린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풀어놓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봉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10년을 흘러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원래의 가마에서, 다면은 마을 반대편의 새 가마에서 각자의 옹기를 구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릇은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좋은 값을 받았지만 예전만큼의 명성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로 구우니 옛날 그 맛이 안 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다면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이 소식을 지어에게 전했을 때 지어는 그날로 가마 일을 접고 다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지어를 바라보던 다면의 눈빛을 훗날 그 자리에 있던 이웃이 이렇게 전합니다.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10년을 눌러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더라고 말입니다. 지어는 다면의 마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좀 더 크게 말했어야 했네. 자네 이름을 그렇게 흐려지게 내버려둔 것은 내 잘못일세. 다면은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도 안 해. 자네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그 순간 자네가 좀 더 크게 내 이름을 불러주길 바랐던 것뿐일세. 두 사람은 그해 겨울 다시 함께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함께 빚었을 수백 개의 항아리, 함께 나누었을 수천 번의 웃음이 그 조용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통째로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다면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깟 이름 한자 때문에 30년 지기를 10년이나 등지다니. 화를 냈다면, 소리라도 질렀다면 차라리 풀렸을 일을 왜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곱씹을수록 저는 다면이 남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소리내어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서운하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던 척하기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저 슬며시 거리를 두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여기서 앞서 만난 소천의 이야기와 이 다면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소천은 말을 너무 많이 하여 자식들을 밀어냈습니다. 베푼 것을 계속 입에 올리며 사랑을 빚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반면 다면은 말을 너무 하지 않아 벗을 잃을 뻔했습니다. 서운함을 마음속에 봉인한 채 상대에게 풀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많은 말로, 한 사람은 너무 없는 말로 결국 같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거리가 벌어지는 곳 말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참는 것과 사귀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언제나 품격일까요? 아니면 어떤 침묵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종류의 상처를 만드는 것일까요? 처용의 침묵과 다면의 침묵,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침묵은 처용의 것에 가깝습니까? 다면의 것에 가깝습니까?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소나무는 가지를 늘어뜨리며 눈을 털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소나무는 가지를 너무 꽉 세운 나머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통째로 부러지고 맙니다. 굽힐 줄 아는 나무는 살아남고 끝까지 곧게만 서 있으려던 나무는 부러집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 아버지도 끝까지 곧게만 서 있으려다 결국 가장 소중한 가지를 잃고 만 사람입니다. 경주에서 하루거리 떨어진 간포 바닷가 마을에 배를 부려 고기를 잡던 흥달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처용이 궁궐에서 살아가던 그 시절 흥달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외아들 무진을 키워냈습니다. 바닷가 사람들 사이에서 흥달은 억척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풍랑이 이는 날에도 배를 띄웠고 남들이 그물을 거둘 때 홀로 바다에 남아 하나라도 더 건져 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 아들 무진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진은 아버지를 닮아 손이 야무졌고 배를 다루는 솜씨도 또래보다 뛰어났습니다. 흥달은 아들을 볼 때마다 죽은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고 이웃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무진은 흥달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흥달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무진의 하루 일과 하나하나를 정해 주었습니다. 몇 시에 그물을 걷고 어느 물목에서 고기를 잡고 저작거리에서 누구와 말을 섞고 누구와는 섞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흥달은 모든 것을 손수 정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바다를 더 오래 봤다. 내 말을 들으면 틀림이 없다. 이 말이 흥달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무진이 20을 넘긴 어느 봄 이웃 마을에서 온 처녀 하나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름은 아진이라 하였는데 해초를 케어파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무진은 매일같이 그물을 거둔 뒤 아진이 해초를 캐는 물가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을 마을 아이들이 몇 번이나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흥달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진이 저녁마다 집을 비우고 아버지와 함께 배를 정비하는 시간마저 줄어들자 흥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빼앗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이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흥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는 정말 아들이 잘못될까 걱정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던 첫 번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마 흥달 자신도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홀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으니 그 아들의 마음 한 자락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조차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흥달은 결국 손을 씁니다. 아진의 집안에 사람을 보내 무진이 다른 혼처를 이미 정해두었다는 거짓말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동시에 무진에게는 아진의 집안이 먼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여 더는 이 마을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둘러댔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오가는 말을 흥달 혼자 조작해버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가장 아픈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진은 갑작스러운 파혼 소식에 상심하여 부모의 손에 이끌려 먼 친척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무진은 아진이 스스로 마을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바닷가에 나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아진의 오라비를 마주칩니다. 몇 마디를 주고받던 중 무진은 그동안 자신이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진실을 듣게 됩니다. 아진의 집안이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두 집안 사이에 거짓을 흘렸다는 사실을. 무진은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흥달 앞에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섰습니다. 손에 쥔 그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흥달은 아들의 눈빛만 보고도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 한 일이다. 그 아이는 너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무진은 오래도록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맞는 사람을 정하는 것도 아버지 몫이었습니까? 그날 밤 무진은 옷 몇 벌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흥달은 문 앞에 서서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손수 정해왔던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들의 등을 향해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무진은 이후 경주로 올라가 다른 배시를 하며 살았다고 전해지며 흥달을 다시 찾은 것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서였다고 합니다. 흥달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웃 사람들은 그가 방문을 향해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렸다고 전합니다. 아들이 오는 소리인가 하여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나 무진은 흥달이 숨을 거둔 다음 날에야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관 앞에 선 무진은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흥달을 쉽게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운 그 세월을 생각하면 그가 왜 그토록 아들을 붙잡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곱씹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아들을 잃는 것이었는데 정작 그를 아들에게서 영영 떠나보낸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붙잡으려 뻗은 손이 오히려 밀어내는 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앞서 만난 소천이 베푼 것을 계산서로 바꾸어 자식을 밀어냈다면
흥달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주다가 가장 소중한 순간마저 대신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붙잡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을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삶을 대신 결정해 주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지키려 했던 것은 상대의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가 차지한 첫 번째 자리였을까요? 흥달의 이야기를 마음 한편에 담아두신 채 이제 잠시 옛 이야기를 떠나 우리 자신의 오늘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느티나무는 해마다 이파리를 떨굽니다. 그런데 정작 그 넓은 그늘 아래 앉아 쉬던 사람들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그 나무가 얼마나 넓은 그늘을 드리워 주었는지 깨닫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자리가 비고 나서야 그 빈자리의 크기를 실감합니다. 잠깐 우화를 내려놓고 처용히 살아가던 그 신라의 마을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경주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매일 모여 앉는 노인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젊어서 저작거리를 누비던 상인도 있었고 밭을 갈던 농부도 있었고 배를 부리던 어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가 뉘엿뉘엿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그 나무 아래 모여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태반은 자식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 끝으로 땅바닥에 원을 그리며 말합니다. 우리 큰아이는 요즘 통 발걸음이 없네. 명절이라고 왔다가도 반나절을 못 채우고 돌아가더군. 옆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렇지.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일세. 세 번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마른 웃음만 짓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넌지시 묻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리 말이 없나? 그러자 그는 지팡이를 고쳐주며 조용히 답합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싶어서 그러네. 내가 평생 그 아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만 했으니 이제 와서 서운하다는 말이 부끄러워 못하겠네. 이 짧은 대화 속에 앞서 만났던 소천과 흥달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재물을 계산서처럼 꺼내 들었던 소천도 아들의 혼사마저 대신 정해버렸던 흥달도 결국은 저 정자나무 아래 앉은 노인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했으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번 자식의 몫을 대신 가져가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삼킨 적이 있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 서운함이 사실은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제 자신의 자리를 잇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 정자나무 아래 노인들의 대화를 상상하며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살림살이에서 나이든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살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한 지붕 아래 3대가 함께 살았고 부모의 말은 곧 집안의 법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늙어서도 자신의 힘을 놓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젊어서는 집안의 기둥이었던 사람이 늙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밥을 짓는 방식, 손주를 키우는 방식, 심지어 자식 부부가 다투는 방식까지도 참견하려 드는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 시절의 풍습을 기록한 여러 이야기들이 전합니다. 정자나무 아래 또 다른 노인 하나가 입을 엽니다. 그는 젊어서 옹기를 굽던 사람이었는데 법과 크게 틀어져 10년을 등지고 지낸 이야기를 담담히 꺼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내게 사과하기를 기다렸네. 먼저 말을 걸면 내가 지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지나고 보니 10년이란 세월 동안 내가 진짜 잃은 게 뭔지 아나. 그 사람의 사과가 아니었네. 그 사람과 함께 웃던 저녁들이었네. 이 노인의 이야기는 앞서 만난 다면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 침묵했던 그 세월이 정작 지켜낸 것은 자존심 하나뿐이었고 잃어버린 것은 함께한 시간 전부였다는 사실을 그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정자나무 아래 모임의 발걸음이 뜸해진 노인의 빈자리도 있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나와 앉던 자리인데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게 된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식과 크게 다툰 뒤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는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던 노인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면 그 순간엔 이기는 것 같지. 그런데 정작 그 화가 다 지나가고 나면 이긴 사람이 아니라 혼자 남은 사람만 남더구먼. 이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해 터뜨렸던 사람도 서운함을 삼키며 침묵했던 사람도 사랑을 계산서로 바꾸었던 사람도 결국 도착한 곳은 같았습니다. 정자나무 아래 홀로 앉아 지나간 얼굴들을 그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정자나무 아래 여전히 자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노인도 한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으면 그 노인은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도 서운할 때가 왜 없겠나. 그런데 나는 서운함을 그 자리에서 말로 다 쏟아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음속에 오래 묵혀두지도 않네. 그날 서운하면 그날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네. 지난 일은 다시 꺼내지 않고 오늘 일만 이야기하네. 짧은 말이었지만 이 말 속에는 앞서 만난 소청과 다면이 놓쳤던 것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참는 것도 아니고 터뜨리는 것도 아닌 그 사이의 좁은 길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자나무 아래 노인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여다보다 보면 결국 하나의 물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식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방식으로 자식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물음입니다. 흥달도 소천도 다면도 누구 하나 자식이나 벗을 미워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지나쳐서 혹은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그늘의 크기를 깨닫듯 사람도 곁을 떠나고 나서야 그 곁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용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그가 왜 정자나무 아래 홀로 앉은 노인이 되지 않았는지 그 답을 마저 찾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말벌은 한 번 침을 쏘면 그 침과 함께 자신의 내장까지 뽑혀나가 죽는다고 합니다. 상대를 찌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그 말벌처럼 삽니다. 상대를 찌르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대문 앞으로 돌아가 처용이 왜 침을 쏘지 않았는지 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늙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나열하지 않고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겹쳐가며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억울하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다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정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을 쏟아내는 것과 말을 완전히 삼키는 것은 겉모습만 다를 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둘 다 그 순간의 감정에게 자신의 다음 행동을 통째로 내어준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쏟아내는 말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서 돌이킬 수 없고 화가 났을 때 삼킨 말은 몸속에 박힌 가시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곪습니다. 진짜 지혜는 그 사이 말을 고르는 그 짧은 틈에 있습니다. 지어가 다면의 손을 잡고 그날 내가 좀 더 크게 말했어야 했네 하고 뒤늦게 건넨 그 한마디가 만약 10년 전 그 저작거리에서 곧바로 나왔더라면 두 사람의 가마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무시당했다고 곧바로 되갚지 마십시오. 이 대목에서는 처용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그는 되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되갚지 않는 것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처용은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항복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가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되갚음은 상대를 향해 던지는 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돌을 쥐고 있는 손은 나의 손입니다. 돌을 던지는 순간까지 그 무게는 고스란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던지고 나서 후련해지는 것은 잠깐이고 그 돌을 던졌다는 사실은 남은 평생 내 이름 옆에 붙어 다닙니다. 셋째, 내가 베푼 세월을 계산서로 만들지 마십시오. 소천을 다시 불러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재물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함께 실어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정말로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여전히 그 관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저작거리에서 비단을 팔던 소천의 손끝은 야무졌지만 사랑을 세마는 그의 마음은 야무지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준 순간 그것은 이미 상대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천은 자신이 준 것을 끝까지 자기 손 안에 쥐고 흔들려 했습니다. 쥐고 흔드는 손에서 사랑은 더는 사랑이 아니라 올가미가 됩니다. 넷째, 자존심이 상했다고 상대의 인생까지 무너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흥달의 이야기가 이 대목에서 가장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아들의 사랑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흥달이 정말 지키려 했던 것은 아들의 앞날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던 첫 번째 자리였을까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누군가 그 자리를 나눠 갖는 순간 가장 사나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흥달의 자존심은 아들을 위한 것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결국 벗겨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들을 영영 떠나보냈습니다. 다섯째, 외롭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것은 앞서 정자나무 아래 노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발걸음이 뜸해진 자식을 향해 더 크게 화를 내서라도 붙잡으려 했던 사람들, 오지 않으려는 사람의 소매자락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사람들. 그러나 붙잡는 손에는 언제나 먼저 상처가 납니다. 나를 향해 걸어오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당기면 당겨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마지막 실오라기입니다. 그 실이 끊어지고 나면 붙잡을 손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 5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의 얼굴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힘을 놓지 못하는 얼굴입니다. 젊어서는 재물을 벌어들이는 힘이었고 자식을 먹여 살리는 힘이었고 벗들 사이에서 이름을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얼굴로 바뀝니다. 재물을 계산서로 바꾸는 힘, 자식의 혼사를 대신 정하는 힘, 벗의 사과를 기다리며 버티는 힘, 자식의 발걸음을 붙잡으려는 힘.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사랑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잃고 난 뒤에야 그것이 상대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그늘이었는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기서 아주 매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늙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그것을 저지르는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소천도 흥달도 다면도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지나쳤거나 자존심이 지나쳤거나 두려움이 지나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 때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재가 남듯이 사람의 힘도 사라지기 직전에 가장 날카롭게 튀어오르는 법입니다. 처용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칼을 들지 않은 것은 화를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손가락을 칼자루에 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 즉 자신의 다음 행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 힘 하나만큼은 분노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소천은 재물의 힘을, 흥달은 부모의 힘을, 다면은 자존심이라는 힘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해 상처를 남겼습니다. 처용은 반대로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가장 큰 힘, 곧 상대를 벌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삶의 농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납니다. 화가 나면 터뜨리고 서운하면 삼키고 사랑하면 붙잡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을 가볍게 쓰고 힘이 빠져갈 때는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용이 보여준 삶의 농도였습니다. 진하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상대를 옥죄는 순간에는 스스로 농도를 낮출 줄 알았던 사람.
결국 우리가 지금 마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힘을 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힘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말벌의 침처럼 한 번 쏘고 나면 자신의 전부를 잃게 되는 그 힘을 오늘 우리는 아직도 허리춤에 매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만 몸을 낮추어 바위 옆으로 돌아 흐릅니다. 그런데도 강물은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오히려 바위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려는 것은 강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딪히다가 부서지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 쪽입니다. 지금까지 처용의 이야기와 소천, 흥달, 다면의 이야기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다시 교훈으로 묶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 여러분이 혼자 앉아 계실 그 시간을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자식에게 걸려던 전화기를 내려놓고 하루만 더 기다려 본다면 어떨까요? 낮에 있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그 전화를 걸기 전에 딱 한 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일까? 아니면 내일 아침 이 감정이 조금은 옅어져 있을까? 소천이 밥상머리에서 꺼냈던 그 한마디, 그러고 보니 그때 그 돈 아직 절반도 못 갚았지? 그 말을 하루만 미뤘더라면 그날 저녁의 웃음소리는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밤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은 친구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면 어떨까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미뤄두었던 그 이름. 다면이 지호의 손을 다시 잡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나누었을 웃음, 함께 구웠을 그릇들, 함께 늙어갔을 시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 그 이름 하나를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그 관계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지호와 다면의 이야기는 뒤늦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자식이나 배우자의 어떤 선택이 못마땅하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그 선택에 대해 한마디 보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걱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삶에서 여전히 내가 결정권을 쥐고 싶은 것일까? 흥달은 아들의 혼사마저 자신의 손으로 정하려다가 아들의 등 뒤로 사라지는 뒷모습만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날 흥달이 아진이라는 이름을 듣고도 그저 아들의 선택을 지켜보기만 했다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부고를 들은 아들이 아니라 매일 저녁 밥상을 함께하는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밤 누군가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처용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처용은 화가 나지 않아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화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다음 행동만큼은 스스로 정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춤을 춘 것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돌려줄지 그것을 정하는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옛사람들이 남긴 짧은 말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화가 나거든 100가지 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화가 나거든 그 화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에 내 얼굴을 먼저 그려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밤 쏟아낸 말이 내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 그것을 미리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말들이 목구멍 아래로 다시 가라앉습니다. 또 하나 정자나무 아래 그 노인이 남긴 말도 다시 꺼내보고 싶습니다. 서운하면 그날 딱 한마디만 하고 지난 일은 다시 꺼내지 않는다는 말. 이것은 참으라는 말도 터뜨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의 감정은 오늘 안에서 매듭 짓고 내일로 짐을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무거워지는 이유는 어쩌면 화를 너무 자주 내서가 아니라 풀지 못한 감정들을 하나씩 쌓아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홀로 앉아 계신 그 방 안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운함 중에 굳이 오늘 밤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천도 흥달도 담연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사랑했고 지키고 싶었고 억울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자신의 손에 쥐어진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 몸을 낮추는 법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흐르고 부딪혔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강물이 결국 바다에 닿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 손가락을 칼자루에 얹었던 그 남자는 정말 그것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었을까요? 그가 그 밤 이후로 다시는 그 배신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아내를 향한 마음은 그 춤 한 번으로 정말 다 풀어졌던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처용의 진짜 마지막 얼굴을 이제 마저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달은 차오르고 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이 이지러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시 차오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한번 상한다고 영영 어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그 대문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깊은 밤 문틈으로 새어 나오던 두 개의 그림자. 허리춤의 칼. 칼자루 위에 얹힌 손가락. 처음 이 장면을 보여드렸을 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처용이 그 순간 정말로 아무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도 오래도록 그 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노래 한 곡, 춤 한 자락으로 상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상처를 칼끝에 매달아 평생 휘두르고 다니는 대신 그 상처를 자신의 삶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놓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처용이 우리에게 남긴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는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잊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상처받은 그 밤 이후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은 날들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소천은 재물을 내어주고도 그것을 손에서 완전히 놓지 못해 자식들의 발걸음을 잃었습니다. 흥달은 아들을 지키려다 아들의 뒷모습만을 남겼습니다. 담연은 자존심을 지키려다 10년의 웃음을 잃었습니다. 이들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를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늙어간다는 일의 진짜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젊어서는 무언가를 쌓고 지키고 붙잡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더 쌓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재물을 내려놓는 것, 자식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내려놓는 것, 상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를 떠나려는 사람의 옷깃을 붙잡던 손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내려놓음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내 남은 시간의 주인 자리를 지나간 상처나 흘러간 힘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그 밤 이후로 그는 그 사건을 두고두고 곱씹으며 남은 생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남은 날들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그가 화를 내지 않아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알았기에 지켜낸 자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대문 앞의 밤들이 쌓여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순간, 자식에게 섭섭했던 말 한마디, 오래된 법과에 어긋난 자존심, 붙잡고 싶었지만 놓아야 했던 인연들. 그 밤들을 여러분은 지금도 허리춤에 칼처럼 차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상처를 내려놓는 시간도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젊을 때처럼 넉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는 하루도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는 하루도 모두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하루하루를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처용은 그 답을 노래와 춤으로 대신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노래와 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저녁 산책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안부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그저 창밖의 노을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주인이 지나간 상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창밖이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 한편에 오래 얹혀있던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것을 살며시 내려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내려놓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인생 철학을 들려주는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